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남 무안군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정창한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농바름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서는 이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본 교육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진행하는 2021년 유기농 식품 유통화 활성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교육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주제는 친환경 인증과 판로 개척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올해 농사를 한번 잠깐 복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현재 수확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올 봄에 날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저희도 약간 냉해 피해를 입었거든요. 처음엔 냉해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수확을 해보니까 그게 냉해 피해였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5월 10일 날 고구마를 심었는데 5월 10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고구마를 심으러 나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그 경량 패딩을 입고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고구마 농사의 경우는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아카시아 꽃이 피는 기간으로 고구마 순을 대충 땅에 던져놔도 고구마가 산다고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만큼 날씨가 따뜻하고 지열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봄은 그날까지 제가 패딩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별로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수확할 때 보니까 그때 심었던 밭들에 있는 고구마들이 보통 저희가 한 5, 6개 정도 달려 있어야 되는데 2개, 3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만큼 고구마가 적게 달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친환경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노하우는 갈수록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업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많은 책도 있고 이론도 있고 소개해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잘 기록하고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판로 개척 노하우나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드릴 건데요.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했던 농업에 대한 경험, 그 경험들을 잘 기록하셔가지고 내가 농사 질 때도 활용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 다른 사람에도 그런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크게 오늘 교육은 제가 세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친환경 인증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농부이기 때문에 판로 개척을 하시는데 농부 입장에서 과연 이 판로 개척의 분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전문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유통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 유통 채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 노하우, 제 경험을 통해서 알려드리면은 거기에서 뭐 이제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저보다 이제 더 시작 단계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 들어보시면서 앞으로 판매 전략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환경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농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본 그리고 제가 실천하고 있는 그 결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친환경 인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친환경 인증은 솔직히 이 교육 자체가 친환경 이미 인증을 받으신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판매 지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그냥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되뇌어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뭐 특별한 여기에서 뭐 그런 노하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환경 인증을 정직하게 하는 게 가장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농사 지으셔서 정직하게 인증을 받으시면은 뭐 특별히 내가 뭐 뒤로 꼼수를 부릴 필요도 없이 그렇게 정직하게 진행하시는 게 저는 가장 이게 중요한 노하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인증은 크게 예전엔 전농약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농약이 빠진 유기농과 그다음 무농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농의 경우는 화학비료 그리고 농약 이 모든 걸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무농약의 경우는 농약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기준량의 3분의 1만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뭐 과수나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무농약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친환경 인증에서 알아야 할 그런 항목들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간추려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영농 기록 일지, 어떻게 기록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검사. 토양 검사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종자. 과연 종자는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돌려줍기. 이제 윤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윤작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은 저희가 화학 비료나 그런 비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토양의 영양 보충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부터 오염 차단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친환경 농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농약을 뿌리는 그런 관행 농지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이런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확을 한 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그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솔직히 많이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크게 내용을 준비하진 않았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농기록 일지입니다. 영농기록 일지란 인증 농가는 용농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 보관하고 인증 신청 시 농가 인증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이제 영농일지인데요. 영농일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농업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날씨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저장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기록을 할 수 있게 그런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물론 수기로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혹시 요즘 젊은 농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기기들을 잘 활용하시는 농부분 같은 경우는 농업원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영농일지를 기록하시면 마지막에 이제 인증 저희가 신청 받을 때 영농일지 제공하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인쇄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영농일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쓰지는 못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영농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히 쓰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이제 따로 매뉴얼이라는 것을 저희는 제작을 하고 저희 법인에서는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또 채널들이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노하우 이것들을 전달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가장 자주 쓰는 영농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그 당시의 날씨 상황, 특히 온도 같은 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정식을 할 때, 작물을 정식할 때 온도의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온도들을 내가 정식한 날짜, 그리고 그 온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때의 날씨 상황, 예를 들어 우리가 배추를 심는데 햇빛이 쨍쨍 쬐면은 초반에 있는 배추 그 순이 마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구름이 껴주고 이러면은 걔들이 훨씬 더 햇빛으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영농일지를 앞으로도 활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영농일지 기록할 때 이게 나의 노하우라고, 나의 농업에 대한 노하우라고 생각하시고 좀 자세히 기록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내용 빨리빨리 진행돼요. 토양검사입니다. 토양검사는 친환경 재배에 알맞은 땅이 되도록 토양의 비옥도 등 관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관리를 하는 건데요. 올해 토양검사 때문에 굉장히 초반에 이슈가 많았죠. 특히 이제 기존에는 예를 들어 무농약 인증 하나에 토양검사 하나만 들어갔으면 되는데 올해는 각 필지마다의 토양검사 기록이 다 들어가야 돼가지고 토양검사 양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농가에서 이제 좀 빠듯하게 냈나 보죠. 인증 신청해야 될 기간에서 빠듯하게 냈나 본데 토양검사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인증을 막상 해야 되는 기간에 그 서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제가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좀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토양검사의 시기예요. 토양검사 시기를 일단은 내가 새 작물이 들어가기 전, 비료를 뿌리기 전에 토양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좀 이것도 기간을 일정하게 좀 넉넉하게 잡고 그런 토양검사 결과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도 좀 그렇게 세네 달 정도 넉넉하게 잡으시고 하면 올해 같은 그런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인증요원한테 인증 갱신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토양검사 결과 나왔냐고 그걸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는 이제 물론 내년부터는 좀 더 대응이 되긴 하겠지만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은 인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토양검사는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토양검사를 제대로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뭐 토양을 몇 센치 거토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흙을 몇 센치 파가지고 예를 들어 뭐 넓은 필지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이렇게 검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려운 걸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유기농을 하시고 국가에서도 이런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내 토양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양 검사 후 관리 방법인데요. 유기농 함량이 부족할 경우는 여기에 맞는 시비 방법으로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이 됐을 때는 뭐 풋거름 작물들은 통해서 돌려짓기를 해가지고 땅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염분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토양 검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뭐 그런 방법들을 궁금하시면은 뭐 가깝게는 우리 친한 친구인 인증요원들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종자를 어떻게 써야 되냐입니다. 그냥 엄청 공식은 간단합니다. 유기농은 유기농 종자를 쓰고 무농약은 무농약 종자를 쓰고 이건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해보신 분은 정말 알 거예요. 특히 육묘장을 통해서 그런 육묘를 공급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입돼가지고 오는 육묘 중에 유기농 육묘가 어디 있습니까? 유기농 씨앗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제 구하기 힘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기농은 유기농 종자, 무농약은 무농약 종자이지만 이게 좀 어려울 때는 합성 농약으로 소독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소독 종자를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준비하셔야 될 게 육묘장을 통해서 유기 관련 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무농약 종자가 현재 없으니까 우리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서류 확인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상토가 있는데요. 상토는 인증에 맞는 그런 상토를 사용하시도록 반드시 육묘장에 먼저 요청을 하실 때 그 내용을 꼭 말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거기에 맞는 종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종자에 있어서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거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돌려짓기 윤작인데요. 윤작은 왜 해야 하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저도 엊그제 밀을 어느 정도 파종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고구마를 한 땅에 심게 되면 고구마가 좋아하는 영양분만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구마가 사용하지 않은 잉여의 영양분만 계속 땅에 남게 돼요. 그러면은 땅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작물이 수량이 적게 나오고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윤작인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구마의 경우는 거의 밀을 심습니다. 그러면 밀이 그 토양에 남아 있는 그런 뭐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양분, 찌꺼기 같은 영양분을 흡수를 해줘가지고 다시 토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도 솔직히 그 농사 지으면서 저희 이제 밀을 하는데 밀을 수확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밀을 수확을 하면은 6월 중순이거든요. 근데 고구마는 보통 6월 초까지 심어요. 그러면은 6월 밀을 수확을 해버리면은 너무 이게 정식 기간이 늦춰지기 때문에 특히 요즘 서리도 좀 빨리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밀을 그 수확까지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토양의 문제가 정말 좀 많으시면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주변에 듣기로 밀을 수확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정말 그 밀을 수확하셔가지고 그 밀을 다시 모아가지고 태워서 다시 이렇게 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땅의 비옥도가 정말 많이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품질 개선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제 윤작을 그렇게 다 실행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까지는 어려우니까 이제 본인 최대한 환경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이 윤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윤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궁합에 맞는 작물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여기 말한 대로 오이 종류는 뭐 벽과 이런 걸 심도록 하고요. 호밀은 이제 뭐 콩 이런 것들과 이제 그 궁합이 잘 맞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이것도 자세한 거는 각자 작물의 환경에 맞게 잘 주변에도 한번 물어보시고 뭐 인증요원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도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심는 작물이 잘 섭취하는 영양분과 남아있는 잉여 영양물을 또 잉여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작물로 함께 윤작을 실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윤작 같은 경우는 지금 2, 3년에는 꼭 한번 제가 그 인증 요건사항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작을 할 때도
잘 그것든 내용들을 알아보셔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윤작을 실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돌려줍기 친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토양에 아까 뭐 토양 검사하고도 이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토양의 영양분을 저희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균형을 맞춰주기가 힘들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고구마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관행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보통 평당 12kg 뭐 수확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올해 제일 잘 나온 게 8kg 정도, 평당 8kg 정도고 이제 조금 토양에 뭐 땅 힘이 좀 떨어졌다거나 환경적인 영향, 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었을 때 뭐 기온이 좀 낮아가지고 냉해 피해를 입었다던가 이러면은 한 6kg 뭐 그 정도밖에 수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기농을 하는 게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평당 2배가 더 나오는데 당연히 가격이 그러면 2배는 더 비싸야 되는데 실상 가격이 2배를 비싼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긴 한데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토양이 어떻게 하면 영양분을 우리가 잘 보충할 것인가 그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좋은 유기농 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양 보충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유기 자재 인증을 받은 거.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허용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인증 사용하시기 전에 그냥 옆에서 누가 이거 좋다더라 그래서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인증요원에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인증 자재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내가 뭐 구안호 종류를 사놨는데 이게 인증 취소가 됐어요. 자재 인증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저희 물어보니까 이게 취소되기 전 날짜로 생산된 거는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 일이 발생하셨을 때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부 오염 차단을 하는 건데요. 참 친환경 하다 보면 저도 이번에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저희 풀이 올해 특히 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무안 같은 경우 계속 내렸어요. 풀을 배도 또 나고 배도 또 나고 배도 또 나고 한 3번 정도 제가 이렇게 애초기를 했는데 3번 정도 애초기 해도 또 풀이 많이 났다고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이제 관행 그 농사를 하신 분들한테 혼났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외부 오염 차단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농약 뿌리지 않았지만 옆에서 비산돼 가지고 날라와서 인증 취소되면 이게 정말 많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증 용어는 대충 그걸 알죠. 주변에서 어떤 작물을 키우면 어떤 농약을 쓰는지 대충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증요원에 참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떻게 농가는 그러면 이 외부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건 일단 차단망을 치는 겁니다. 주변에 이제 과백 농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인삼청 같은 걸로 차단망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도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면은 특히 이제 내 농지대가 더 낮을 경우 예를 들어 나보다 더 높은 지대에 과수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날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중간 지대를 완충지대를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억울한 거는 이 완충지대는 친환경 인증을 팔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귀농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여가지고 이제 광주에 많은 사회복지 기관을 알고 있어요. 이거 수확해가지고요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하면은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메꿔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그 이익이 많이 남을수록 그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건 좀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 끊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주시면 좋아하고 있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니까 좀 그런데 기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것. 그 경계에 뭐 이렇게 깃발 같은 걸 꽂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완충지대를 두는 것. 그러니까 농가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이 비산을 막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확후 관리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이거는 뭐 그 교육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 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방지를 할 것인지인데요. 저희 최근에 저희 고구마 농가 중에
인증 취소가 된 농가가 있는데 어떻게 취소를 됐냐면은 고구마가 이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창고를 소독을 한번 했어요. 창고 소독을 했는데 이제 그 소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뭐 과산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썼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다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잔류로 그 고구마에 묻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가 된대. 그게 뭐 소독을 한 게 그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취소가 되어버렸으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확 후에 내 저장을 할 곳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뭐 이게 왜냐하면 곰팡이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저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구마 저장하는 것도 겨울 같은 경우는 더 따뜻하고요. 외부 온도보다. 그 다음에 습도를 저희가 어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구마를 중량으로 파는데 습도를 계속 빼버리면 중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량 감소된 것만으로도 저희는 자연스럽게 손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도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곰팡이나 이런 균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더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소독을 하고 평소에 그러니까 환기를 정기적으로 시켜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튼 수확 후에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 보시면은 뭐 저장 및 포장 장소와 수송 수단 청결 유지 그리고 저장 수송 및 포장 시에 외부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인증품과 함께 저장 수송할 때는 혼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택을 일일이 달거든요. 몇 월 며칠 어느 밭에서 수확을 한 거다. 인증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택을 다는데 이게 섞이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사를 지으실 때 이제 같이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GAP 인증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도 받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런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섞이지 않도록 굉장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증종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알더라고요. 섞인지 안 섞인지. 그래서 그런 자세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전 유기농은 크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유기농 농산물을 대하는지 하는 모습만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거짓말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영암에서 유기농으로 60만 평의 고구마를 지었대요. 근데 저희가 고구마 농사 지어보니까 유기농을 지어보니까 저희가 한 11만 평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1만 평도 저희가 올해 밭을 한 3번 정도 김매기를 했어요. 김매기를 3번 정도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유기농으로 60만 평을 농사를 지었다고? 참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은 정말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의 모든 것들이 내 행동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틀릴 때는 행동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관리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인증요원과의 신뢰관계를 쌓고 그러는데 왜냐면은 인증요원이 여기는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기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나 보구나 여기는 평소에도 잘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뭔가 이번엔 큰 문제가 발생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면 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평소에 이런 동작 하나하나 수학 관리하는 거 하나하나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 번째로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행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장고 소독하는데 그런 과산화수소나 이런 물질 쓰셔가지고 그게 같이 검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증 취소가 되셨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는 건데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증에 대해서 물건이 나갈 때는 반드시 최소한 스티커 처리라도 해가지고 인증 표시를 해서 나가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평소에 기록을 해두시면은 내 출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는 작업자의 적절한 위생조치, 관리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도구의 시설, 그 다음에 도구의 시설, 위생적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주변에 우리 오염물질 농장 주변에 두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발생했을 경우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증농장 주변에서 뭐 쓰레기를 태우거나 뭐 소각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꼭지로 친환경 인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6가지에 대해서 제가 뭐 인증을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크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겪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농업을 하는지 우리 행동을 보면은 다 알고요. 인증요원도 솔직히 말 몇 마디 나눠보면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분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잘 생각을 하시고 인증 받으실 때 특히 이제 내년부터 올해 발생했던 이슈 토양 검사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잘 준비해서 인증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친환경 인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정도 되니까 그래도 긴장이 조금 더 풀려서 막 이렇게 좀 더 움직이면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 노하우라는 건데요. 뭐 물론 제가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니에요. 각자마다 경험이 틀리시고 각자마다 뭐 하시는 게 틀리니까 틀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했던 경험을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왔을 때 저희 처음의 환경은 그냥 납품한 업체 몇 군데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온라인 판매로 한 20개 업체랑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오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쌓아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총 한 6가지 정도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채널은 물론 굉장히 규모를 갖추셔야지 되는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채널들에서 전체 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게 더 장점이 있어서 나는 이런 걸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들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 6가지 채널, 뭐 첫 번째는 도매 시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벤더나 아니면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대형 그런 유통업체죠. 뭐 신세계나 아니면은 뭐 롯데쇼핑이나 이런 데랑 이제 하는 그런 그러니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로컬 푸드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처음에 많이 했었죠.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5번째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뭐 쿠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판매하시는 방법.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굉장히 핫하게 떠오른 라이브 방송과 그 다음 유튜브 이런 6가지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 방향이 나한테 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제가 느꼈었던 거 이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말한 6가지 채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 내가 짓는 이 농산물이 과연 얼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료 플랫폼인 블랙키위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한 정보를 주는데 얘네들은 유료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 상품의 경쟁성에 대해서 먼저 좀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는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물론 얘도 이제 유료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저는 블랙키위에서 일단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그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고구마를 농사짓기 때문에 고구마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쳐보시면은 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월간 검색량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28만 7천 정도 그 월간 검색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 검색량을 보시면은 고구마 같은 경우는 흐름이 있잖아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일이 지날수록 더 잘 팔릴 거여서 앞으로 이제 얘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30만 건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품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온라인 판매를 내가 하려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최소한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런 상품을 팔려고 해야 되잖아요. 아예 남들이 모르는 상품 같은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아예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 한 나만 알고 있는 이런 작물들. 그래서 이걸 내가 유기인증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팔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물론 그 작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걸 사야 될 사람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그 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지에 대해서, 라는 시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그 상품을 접근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거의 농산물 상위 검색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검색량이 나오는데요. 최소한 저는 해보실 작물을 선택할 때 최소한 10,000건 이상은, 월 검색량 10,000건 이상은 되는 거는, 그 정도는 알려진 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들, 나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그런 작물들, 이거는 정말 하셔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아가서는 도매시장이나 대형 플랫폼에서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판매를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자료를 제공하는 것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관련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로그를 하나 쓰시더라도 이런 검색량들이 나오는 그런 키워드를 넣으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검색량 제일 많은 거 보면은 고구마 찌는 법이에요. 고구마 찌는 법이라는 그런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블로그로 내가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를 넣으시는 게 노출이 되는데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보시고 하시면 좋고, 이제 약간 번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키워드에서, 그러니까 내 체급에 맞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거든요. 내 체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잘 안 돼요. 상위 노출이 잘 안 되고 다른 큰 채널들이 많아가지고 걔들이 상위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싸울 만한, 예를 들어 1,000개짜리 검색어를 사용을 하시다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트래픽이 나오시면은 2,000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3,000개 나오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가시면서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품을 선택하실 때, 내가 작물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의 검색량과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신 상황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무료인 이제 블랙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유료이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연령이랄지 시간이랄지 요일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검색이 언제 제일 많은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 상품이 도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내가 팔고자 하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판매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가지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매 시장을 통한 판매인데요. 도매 시장에서 저희 이제 농가들 무안에서는 농가들 사이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눈탱이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탱이를 맞은 게 뭐냐면은 도매 시장에 상품을 가지고 갔는데, 예를 들어 고구마 10kg 한 박스에 3,000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경매가. 그러니까 이게 비정기적으로 가져오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선별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에서 통용되는 선별에 좀 기준에 맞지 않은 그런 선별을 가져왔거나, 비정기적이고 물량이 적으신 분들이 가지고 오면은 약간 경매사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좀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최소한 2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5,000원 나오고 3,000원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전성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물량과 그 다음에 정기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주변에 이제 한 15만 평 정도 고구마 농사를 저희 하는 주변에 농가가 있는데, 여기는 관행 농사를 해서 이 도매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항상 가격을 잘 받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15만 평이라는 일단 면적이 있기 때문에 고구마 수량을 그만큼 가지고 있어요. 1년 내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오늘뿐만 아니라 또 뭐 이틀 후에 또 들어올 거고 이틀 후에 또 들어올 거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경매사들도 가격을 잘 받게 도와줘요. 그리고 경매사들 입장에서도 그런 업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섭외를 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중에서 통하는 뭐 박스 패키지는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매 시장을 정말 제대로 잘 활용을 하시려면은 물량이랑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작업을 도매 시장의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매 시장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런 준비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벤더 또는 직접 다이렉트 계약을 통한 대형 유통 채널 판매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저는 이제 한살림이랑 자연드림의 이제 정혜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한살림과 자연드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내가 크지 않아도 물량이 많지 않아도 여기는 그 관련된 품목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량을 서로 보완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연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기농 하시면서 친환경 하시면서 적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농가들이 굉장히 하시기 좋죠. 근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폐쇄성이 너무 커요. 여기는 이 조직에 가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자연드림의 정회원이면 제 아들도 자연스럽게 정회원이 되고 대를 이어서 계속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렇다면은 어떤 한 작물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게 쉽냐? 정말 어렵죠. 그 조직에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우리 밥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밥그릇이 정해져 있는데 이 밥그릇을 남이 뺏어가려고 누가 들어온다면 쉽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용납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조직들이 참 좋은 뜻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농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조직을 뚫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 납품 하나도 못 하시면서 그래도 이 조직에 어떻게든 들어와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제가 많이 봤는데 이게 정말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유통에 있어서 가지는 그런 단점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연드림 같은 경우는 전국에 약 400명 정도가 400농가가 정회원이에요. 그럼 전국에 농가가 몇 개인데요? 몇만 개의 농가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2020년 농업 그 센서스를 보니까 전국의 농업 인구가 약 100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로 치면은 약 2만 명이 좀 넘고요. 근데 그 많은 농가들 중에 자연드림의 정회원은 단 400명이에요. 정말 바늘구멍이에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 전문 매장이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 그 조직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유통 채널, 우리가 뭐 말하는 신세계나 그 다음에 롯데 쇼핑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 여기도 아까 도매시장과 정말 비슷한 그런 유통 구조인데요. 물량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내가 작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최근에 신세계 관련 쇼핑이랑 이제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연간 약 11만 평 정도의 농지에서 생산되는 양은 한 1,500톤 정도 되거든요. 1,500톤 정도 되는데 이쪽 신세계 쪽에서 요구한 물량은 10,000톤을 요구했어요. 난 1,500톤 나오는데 10,000톤을 요구하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특히 유기농으로 10,000톤을 생산하는 거는 전체 유기농 물량이 정말 적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가장 큰 친환경 매장이라고 하는 한살림과 자연드림에서 생산하는 그 소비되는 양이 전국적으로 1년에 그 두 업체가 매출 따지면은 거의 한 7, 8천억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구마는 물론 거기에 다진 아니긴 하지만 이 두 개 업체에서 1년에 소비하는 양이 약 1,000톤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10,000톤? 10,000톤을 주라고? 10,000톤은 물론 하고는 싶은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친환경 농가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대형 채널에서는 친환경 상관이 없어요. 친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친환경 오히려 이건 인증 관리도 해야 되고
오히려 물량도 적고 더 비싸게 줘야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농부면은 물론 난 여기 내면 좋죠. 좋은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크게 여기에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뭐 지원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굳이 친환경 해야 되냐? 아, 왜 비싼데 우리가 친환경을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주면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굳이 친환경을 끌고 가야 될 필요성과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뚫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농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죠. 이제 친환경 자조금이랄지 예를 들어 아니면은 친환경 농협 쪽인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납품을 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으면은 그런 채널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과연 친환경 농업을 하는 그런 농업법이나 이런 데서 만 톤의 물량을 준비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저는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런 플랫폼을 이런 그런 업체들을 내가 대형 채널 뚫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년에 최소 10,000톤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그리고 가격은 도매시장 거의 기준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 들어왔던 가격에서 저희 판매 가격이 너무 가격이 차이가 커가지고 저희도 그냥 안 되겠다. 물건을 일단 어떻게 해서든 뭐 3,000톤 정도까지는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친환경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가격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저희는 이제 쉽게 말해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형 채널 같은 경우는 특히 물류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제 특히 이제 제 위치가 무안이라는 저기 저 서해 구석에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물류비가 굉장히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가격이나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 걸 깎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본 단가라는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줄여야 되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은 물류비 이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물류비도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전남 저쪽 구석에 있는 곳은 그런 거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 채널도 물론 참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정기적으로 판매가 되고 굉장히 좋긴 하는데 그게 참 우리가 접근하기가 농업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준비하실 분이 있다면은 주변에 세력을 구합하세요. 세력을 구합해가지고 이제 협회나 아니면 그런 어떤 대형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됐을 때 현재까지 그렇게 하는 만한 데는 벤더밖에 없거든요. 벤더들이 여기저기 농지에서 많이 모아가지고 그 물건 갖고 와가지고 대형 업체에 납품하는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업인이 하실 때는 훨씬 더 메리트가 커요. 특히 이제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저희는 매뉴얼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은 매뉴얼이에요. 왜냐하면은 고구마가 똑같은 맛이 나야 되거든요. 여기저기서 사오다 보면 고구마 맛 다 틀려요. 그럼 클레임도 들어오고 이걸 유지하고 관리해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맛이 똑같다면은 이런 거로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저희 농발음 법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매뉴얼화 작업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맛을 내게 어느 정도 비슷한 완전 똑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그런 탭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똑같은 영양제를 사용하고 그래야 맛이 좀 비슷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서서히 준비해 가고 있는데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작업들 미리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로 로컬 푸드 직매장인데요.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교육 이제 준비하면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구성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초창기에 시작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다음에 중간 쪽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잘 판매를 하시는 분들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약 한 40% 정도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활용하시기 가장 좋은 채널은 저는 로컬 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 푸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셔야 돼요. 로컬 푸드를 하셔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내가 어떤 작물을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200평씩, 뭐 상추 200평, 고추 200평, 뭐 배추 200평, 뭐 고구마도 한 200평 해가지고 이런 것들 로컬 푸드를 통해서 납품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그러니까 유난히 맞는 작물이 있어요. 내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유난히 내가 얘를 하면은 잘 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이제 다품종을 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잘 맞는 내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내가 키우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키워나가시기에 처음에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로컬푸드인 것 같아요. 근데 로컬푸드의 이제 납품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제 작물을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직접 포장을 해요. 이제 저희 무항 같은 경우는 포장 패키지를 이제 그 도나 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포장 패키지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로컬푸드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아오면서 보통 농협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제 농협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패키지를 받아오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뭐 상추를 했다. 그러면 상추 이렇게 뭐 비닐팩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직접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매장까지 직접 이렇게 하는 그런 로컬 푸드인데요. 뭐 결제도 그런 대로 잘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많지 물량이 않을 때 그럴 때 하기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컬 푸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매장을 자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매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매장이 최소한 1시간은 가야 됐어요. 저희 이제 농장에서 로컬푸드 가장 가까운 매장 1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1시간 들여서 가고 포장하고 세팅하고 1시간 걸리고 또 오는데 3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반나절이 날아가니까 나는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다. 근데 좀 가까운 2, 30분 거리에라도 있으면은 이게 좀 할만한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그런 작물이나 지역을 선택할 때 그런 위치에 좀 가까운 데로 초반에 로컬푸드가 굉장히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위치를 선정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시장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여기서 시작하면 좋은데 문제는 로컬푸드를 가지고 뭐 억대 수입을 내가 하겠다.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로컬푸드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의 세팅은 로컬푸드로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한 3천만 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제 약간 특별한 경우로 이제 저희 같이 고구마 농사 지으신 분 중에 약 2만 평 정도 고구마 농사 지으시는데요. 이분이 로컬푸드만으로 그분은 해요. 억대를 하는데 로컬푸드를 약 5개 정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날마다 돌아요. 날마다 돌고 배치하고 날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정기성이 있고 정기적으로 내가 이 물량을 배치하고 이게 잘 팔리다 보니까 매장에서도 신경을 써줘요. 예. 이제 그런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확장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긴 있는데 작물의 특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고구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면은 그런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면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초창기에 농사 시작하시는 분들은 로컬푸드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3번째인데요. 이제 블로그랑 SNS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귀농할 때 한 6, 7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 이거 강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블로그 어떻게 쓰는지, SNS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근데 전 참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귀농교육 가는데 이제 다 60대에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입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가입 끝내놓고 그러면은 강사 입장에서는 그분들 놔두고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계속 저는 이제 웹툰 보게 되고 가입하는데 근데 내가 웹툰 한참 봤는데 아직도 가입을 다 못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농업교육 가면 그런 불균형이 심해요. 젊은 분들이랑 연세 있으신 분들이랑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렵긴 했는데 이 블로그랑 SNS 부분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저는 참 적당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객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한번 연결된 분을 정말 내 고객으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배추 시켰는데 배추에 이번에 무도 지었으니까 무 한번 좀 넣어서 보내드리고, 이제 그런 관리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로만 정말 잘하셔도 뭐 예를 들어 진짜 10,000명만 내가 고객 만들면 뭐 못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만 되면은. 그러니까 꾸준히 잘 고객 관리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그 야채수를 판매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걸 굉장히 잘해요. 고객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분은 진짜로 본인이 순수
뭐 그 야채수 하시는 거 외에도 이걸로 거의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좋은 농가에서 뛰어와가지고 자기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만 진짜 거의 1,000만 원 정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 관리 정말 그렇게 잘 하시고 서비스도 잘 넣어주시고 제일 좋은 상품 갖다가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농산물 지은 것 중에서도 진짜 좋은 것들, 그런 것들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 농업이나 나의 일상에 대해서 꾸준히 SNS나 블로그는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올릴 때,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내작물 같고 그걸 보시는 분이 이게 내작물 같고 뭔가 여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이제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거는 감성적으로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잘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거를 팔로잉 해가지고 정말 모니터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판매가 결국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내가 농사 지어놓으면 누가 해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진짜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내 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사진도 찍어 놓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팔면은 처음에 농사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뭐 시즌별 한정 판매를 통한 출하 작업 관리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제가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채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조건 작업을 해야 돼요. 날마다 몇 개가 작업이 들어왔던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다 보면 시즌이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절임 배추를 해요. 배추가 나와가지고 한 2주 사이에 끝나요. 이거는 나와가지고 절여서 내가 보내는 것까지 한 2주 사이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주만 진짜 빡세게 딱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꾸준히 관리하는 것과 아니면은 그 한정된 기간만 일 딱 하면 되는 것과,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일을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이 이건 차이가 있거든요.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요.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하실 때는 아까 말한 로컬 푸드랑 이렇게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인데요. 이제 요즘 가장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채널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이제 관련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좀 약간 가장 아마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제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많이 하시고 가장 많이 하려고 하시고 뭐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단점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이거는. 그렇다면은 과연 내가 농부 입장에서 그럼 이 채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제가 썼지만 이건 쉬울 것 같은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상세 페이지 일단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에 그러니까 보통 상세 페이지 만든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욕을 하세요. 그럼 상세 페이지에 뭘 쓸까요? 이렇게 욕을 하시는데, 에? 순간에 이렇게 하죠. 뭘 써요? 뭘 써야 되죠? 나도 몰라요. 내가 뭘 써야 될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전 고구마니까 고구마 상위권에 올라오는 그런 페이지들은 과연 어떤 내용을 썼는지 모니터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는데 이게 사진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그 우리 네이버 쳐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와 있고 사진 한 장에 리스트 쫙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고객들은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고객들의 손이 갈 수 있을 만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밭에 가가지고 한쪽 가서 이게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거 내가 상세 페이지에 올린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그거 올리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왜냐면 픽셀이 정해져 있어요. 픽셀이 뭐야? 내가 상세 페이지 내가 만든다고 하면 픽셀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픽셀이 뭐 100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픽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부터 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일단 굉장히 힘들고요. 이걸 관리하는 거, 지금 제가 여기 아래 리스트를 쭉 썼잖아요. 두 번째, 이제 시스템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채널 중 하나라고 썼는데,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쭉 지금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제품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제품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고객이 선택한 데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사진이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있으면 돈 주고 찍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돈 주고 찍으세요. 그냥 이거는 돈 주고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상세 페이지 제작에서
그냥 내가 상세 페이지 제작해 주세요. 사진 띡 주면 이걸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줘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 일단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박스 패키지가 들어가야 되네요. 근데 박스를 한 번 만드는데 최소한 한 번 이렇게 박스 찍는데 최소한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왜냐하면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박스. 근데 300만 원씩 찍으면 예를 들어 뭐 한 10,000장 정도 오거든요. 10,000장을 내가 팔아야 되는데 10,000장 팔 자신이 이제 있으실지는 각 사람마다 이제 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럼 그만큼의 비용을 내가 투자하고 그리고 박스도 저희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박스를 쌓아놔야 되잖아요. 얘 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통풍이 잘 된 창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런 창고 공간을 많이 갖고 있기가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쌓아놓은 것 자체도 일단은 참 문제가 되고 일단 전용 박스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주문을 들어오는지, 쿠팡이 어떻게 주문이 들어오는지 주문 시스템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일단은 내가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내가 그 주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송장 번호는 또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송장을 또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송장 뽑고, 근데 송장을 뽑으려고 하면은 택배사 계약이 또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택배사랑 내가 계약을 해야 될지, 뭐 이제 그런 것들 알아보셔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를 내가 하루 종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택배 주문 마감은 12시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은 12시에 주문 확인하고 송장 뽑으면 1시 됩니다. 1시부터 택배가 가는 6시, 5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참 뭐 10개 들어오고 이런 거는 뭐 편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100개가 들어왔어요. 5시간 안에 나 100개? 이런 거 고민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네이버나 쿠팡이나 순위 올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순위 올리기 굉장히 힘든데 내가 배송일이 지체되면은 순위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어렵게 올라가는데 쑥 떨어지게 됩니다. 뭐 이제 그런 작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장 붙이는 거. 이게 또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송장 붙이는 거. 이것도 잘 신경 써가지고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송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택배 사고가 꼭 터지더라고요. 저희 고구마 같은 경우는 고구마가 초창기 물량 나갈 때는 얘가 큐어링이 되지 않아가지고 잘 끊어지거든요. 근데 택배사에서 택배하다가 솔직히 내가 농부 입장에서 내 상품이고 내 얼굴인데 내가 끊어가지고 이걸 넣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택배사가 이렇게 물건을 던지죠. 그 사람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럼 고구마 끊어져서 나가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클레임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는 억울한 게 뭐냐면 끊어진 상태에서 택배가 이제 계속 운송이 되고 이동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고구마 깎여요. 근데 어떤 고객들이 있냐면은 이걸 맞춰봐요, 모양을. 모양이 맞나 안 맞나. 근데 이게 끊어지고 난 다음에 깎였으니까 안 맞죠, 모양이. 그래서 아무리 중량을 맞추고 싶어도 이렇게 끊어진 거를 내는 게 말이 되냐. 솔직히 저는 너무 억울하죠. 이제 저희가 물건을 보냈는데 저희 고구마 같은 경우 끊어진 물건이 많이 가니까 고객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꼭 반드시 이해를 안 해주신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반드시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들어드려야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어드려야죠.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우리가 농부끼리니까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 딱 하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런 거 보내셨어요? 하고 성질 딱 내시면은,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솔직히 저도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면 뭐 농작업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전화가 온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 말 하시자마자 예, 바로 그거 반품해드리겠습니다 하시면 또 성질 더 내세요. 이제 지금 내가 뭐 그걸 반품 받으려고 내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고. 근데 그런 전화가 CS 전화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듣고 있어야 돼요. 그거 그냥 듣고 있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저희가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택배사 이야기를 실제 해드린 적이 있는데, 택배사에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택배사에서 뭐 그런 경우가 있냐고. 당신들이 끊어진 거 놓고 왜 택배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냐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올해도 한 3번 정도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런 전화를. 근데 뭐 이것도 아무튼 일하다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힘도 빠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시로 전화 오는 거 상담해 주셔야 되고, 이제 그 제가 이제 트랙터를 주로 많이 한대요. 트랙터만 하고 있는데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제일 저는 편한 게 저희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젊은 분이면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들어가서 살게요 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빨리 끝나고. 근데 이제 할머니 분들이 이제 전화를 딱 오시면은 이제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화 딱 주셔가지고
그게 뭔데? 일단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난 그거 못 하겠는데?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트랙터 일단은 그럼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일단 트랙터 시동을 꺼야 되겠죠. 시끄러우니까 트랙터 시동 끄고 그러면은 그 원하신 게 어떤 걸 원하세요? 근데 저희가 고구마가 3kg가 있고 5kg가 있는데 3kg에도 종류가 4개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럼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그 8가지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3kg 뭐 예를 들어 엄지 사이즈는 얼마야? 물어보시고 3kg 보통 사이즈는 얼마야? 물어보시고 3kg 특상 사이즈. 근데 제가 솔직히 그 가격 다 기억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핸드폰 켜가지고 제 거 이제 페이지 보면서 그걸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주소를 문자로 찍어주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좋은 고객님이세요. 근데 나 문자 쓸지 몰라 이제 이러시면은 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자를 쓰기 어려우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듣고 받아 써가지고 했는데. 주소를 또 잘못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상품 보냈는데 그 보낸 집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걸 보냈냐고. 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참 난감했던 경우가 있는데 근다고 그거를 이분한테 아니 저기 보내드렸잖아. 불러주신 주소대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주소를 잘못 불러두셨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고객 클레임이나 고객 문의나 이런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진짜 정말 끝도 없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농작업하면서 이걸 한다고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 사고 발생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힘든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블로그나 SNS 시즌별로 판매하는 게 오히려 초창기 시작할 때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네이버에 올렸어요. 네이버에 올렸는데 제가 그 한 8월 정도에 네이버에 고구마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쇼핑에 딱 들어갔는데 고구마 관련해 가지고 상품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 해보니까요. 거기 이제 PC 버전 들어가면 물량 뜨거든요. 한 40만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 40만 개 중에 과연 팔리는 등수는 몇 위까지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페이지에 한 20개 정도 이제 풀시 같은 경우 기니까 한 20개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고객들이 몇 페이지까지 넘겨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부터 일단 어려움이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상세 페이지 올렸다가 끝이 아니에요. 순위를 올려야 되는데 이 순위를 올리려면 결론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게 이제 솔직히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그 보통 업체들 잘 안 보여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7월 달에 고구마 광고를 했었거든요. 날짜는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쇼핑 검색 광고에 한정해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했는데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5만 원을 썼는데 얘네는 이 데이터를 딱 줍니다. 딱 데이터를 주는데 뭐 예를 들어 7월 13일 날 노출 수는 1761명이 봤대요. 와 많이 봤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슉슉슉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것도 노출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해야지 이제 광고비가 나가거든요. 클릭을 하는데 광고비가 한 건당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1,800원 띵 나갑니다. 한번 누가 누르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사면 좋잖아요. 사면 좋은데 월요일 날 총 1,761명 중에 26명이 봤어요. 봤는데 한 분도 안 샀어요. 그러면은 내 5만 원은 그냥 슝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날 1,343명이 봤어요. 그 중에 25명이 클릭을 했는데요. 이제 이때는 광고비가 좀 더 올라갔네요. 주변에서 막 광고 같이 썼나 봐요. 그러면 이게 그 비율에 따라 광고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광고비는 1,941원이 나갔어요. 근데 이때는 무려 한 분이 25명 가운데 한 분이 사주셨어요. 근데 얼마짜리를 사주셨냐? 아마 저희가 제일 비싼 게 28,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싼 거는 10,000원짜리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거를 샀는지 솔직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예를 들어 뭐 중간 가격인 한 23,000원짜리 샀다고 하죠. 23,000원짜리 한 분이 사주시려고 저는 광고비로 5만 원 쓴 거예요. 네. 그렇게 됐고 이제 뭐 그 다음 날짜 보면은 제일 많이 사주셨을 때가 2분 사주셨네요. 2분. 2분. 근데 노출 수가 2,465명이 받고 클릭은 25명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2분이나 사주셨어요. 근데 이날도 똑같이 광고비가 5만 원 나가는데 모르겠어요. 상품 판매 가격은 5만 원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이버가 일단 상세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제공을 해요.
한 3년 전, 4년 전에는 이런 광고가 효과가 조금 있었어요.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클릭당 광고, 그때는 고구마도 거의 한 1000, 막 비싸봤자 1,800원, 지금 막 2,800원, 3,000원 하거든요. 그만큼 아까 제가 40만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구마라고 치면 경쟁이 그만큼 엄청 심해진 거예요. 광고도 그만큼 많이 쓰시고. 그럼 네이버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광고를 썼어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과연 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게 봐줘서 100위 안에 들면은 된다고 합시다. 100위 안에 들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100위 안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광고비 써가지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못 올라와요. 그것만으로는. 그냥 네이버 쇼핑 공개색 광고 써가지고 못 올라와요. 아, 그리고 그 네이버에 이벤트를 하잖아요. 네이버 이벤트, 그래요.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며칠간 이렇게 이벤트 노출을 해주는 건데, 그때 제가 보니까 이벤트가 당첨된 그러니까 품목이 8,000개더라고요. 8,000개가 순서대로 쭉 떠 있어요. 그럼 8,000개 중에 과연 내 건 몇 번째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는데 한 40 몇 페이지까지 넘기다가 아, 못 찾겠다. 놔두자. 그럼 네이버 이벤트 쓰시면 팔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팔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노출되기도 힘들고 판매도 힘들어요. 광고 써야지 겨우 나오고 판매 좀 몇 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라이브 커머스를 내가 직접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라이브 커머스가 답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니면 내가 광고를 더 써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농부라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과연 농부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판매 채널을 늘리면은, 판매 채널에 소식 받기와 찜을 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내 다른 상품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즌별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난 농부예요. 나는 한 시즌에 하나밖에 못 팔아요. 예를 들어 난 배추 한 시즌에 배추 하나밖에 못 팔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투자를 해야 되나? 농부라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판매자면은 다른 물건 가져다가 판매할 수 있어요. 내 채널 키워가지고. 그럼 내가 이거를 똑같이 해야 되나? 농부가? 그런 고민은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나 네이버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광고비 제가 200만 원 썼거든요. 네이버에. 200만 원 썼는데 모르겠어요. 물건 몇 개나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나오니까. 저거 누가 보고 있어요. 농사 짓느라 바빠 죽겠는데 저 데이터 누가 일일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해도. 그러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답을 그렇게 냈어요. 이제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 건데요. 상세 페이지에 저는 신경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난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전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그럼 장사하는 사람을 꼬시자.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 네이버에서 이런 많은 몰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도매 시장에서 물건이 확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왜 안 나가는지 아시냐? 왜 안 나가냐면,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띄어다가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도매 시장에서 이런 분들이 없어지면은 도매 시장에서 고구마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구마라고 이제 쳐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판매 채널을 키워놓으신 분들은 상위 노출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물건이든 뛰어갔다가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고구마를 이렇게 사가셔가지고 판매를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가장 고민이 또 뭔지 아세요? 아니, 아무 고구마 내가 사다 파니까 CS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왜 고구마 맛이 틀리냐? 저번에는 맛있었는데 왜 이번엔 맛없냐? 아니, 왜 이거 고구마 품질 상태가 왜 이러냐? 아니, 이거 고구마 종자 이거 맞냐? 그러니까 이런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CS 때문에 채널 키워놨다 접어야 되고, 채널 키워놨다 접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찾는 게 뭐냐면은 제대로 농사 짓는 그런 업체.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어떻게 찾아요, 업체를. 그래서 저는 농부로서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 우리 고구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구마는 제가 그래서 노력하는 게 저희 리뷰 평점을 전 좋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작업 이렇게 잘해요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몰을 운영하는 판매자들한테 광고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상세 페이지 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럼 나 상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써야 돼?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정리하면서 과연 이 내용을 어떤 걸 넣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저희 농부하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쓴 게 첫 번째로 저희 농법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먼저 쭉 쓰게 됩니다. 저희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유기농법인데 저희는 무농약 농사를 할 때도 이제 저희는 무농약 농사를 할 때도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합니다라고 유기농법에 대해서 썼고 그러면서 인증서 이런 것들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저희가 해수농법을 하거든요. 바닷물을 뿌려줘요. 굉장히 이것도 특이한 농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잔류농약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땅을 관행 필지를 사면 농약이 잔류되어 있잖아요. 흙에. 그러니까 저희는 포크레인으로 한 5, 6m 땅을 파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30cm 정도 걷어가지고 흙을 다 아래다 집어넣고 새롭게 끌어올린 흙을 30cm 정도 펼쳐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다음 네 번째로 이제 김매기, 우리 유기농이니까 김매기 손으로 다 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여러 물건을 띄어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판매자들 입장에서 아, 이 사람들은 뭔가 내가 상세 페이지에 쓸만한 내용이 있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내 거 판매하겠다고 하면은 야, 이거 내가 제품 사진 비싸게 주고 찍었으니까 아, 이런 거 못 줘. 생각하지 마시고 사진 또 주세요. 주세요. 계속. 사진 제공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내 사진으로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썼던 거는 제가 아까 유기농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기농 사람인데 저희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귀농을 하게 됐고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사진 다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 사람들 어떻게 귀농하게 된지 글 써주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올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다. 라고 그 이후에 우린 큐어링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들 고구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20개 그 농가들이 이제 업체들이랑 거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거 팔아주세요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상세 페이지 보고 아, 이 고구마 제가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 띄어다가 파니까 물건의 균일성도 없고 그 다음에 CS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키워놨던 채널 접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띄어다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셨던 분들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자고요. 그 사람들을 꼬시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상위에 노출되어 있건 상위 노출 안 되어 있건 상관없습니다. 대신 평점 관리 좀 해주시고 거기에서 몇 명이 샀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를 꼬시지 말고 판매자를 꼬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에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가격 다 가져가고 30% 정도의 이윤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30% 정도 내야지 수수료도 내고 그 다음에 광고비도 좀 사용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30% 정도의 마진을 저희는 줘요. 그래서 이거를 다 동일해. 왜냐면은 여기는 얼마 주고 여기는 얼마 주고 이 업체는 얼마 주고 이러면 서로 다 어떻게 다 알아요. 왜냐면 다 떠 있잖아요. 다니까 우리가 판매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는 30% 정도의 이윤을 하는 가격에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렇게 판매가 진행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조건 혹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면은 저희가 진행을 하겠는데 혹시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단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약간 단가 조절을 그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한데 다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요. 왜냐면 30% 정도면 괜찮은 이윤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저희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물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내가 직접 그러니까 보통 많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 올리면 쿠팡에다 상품 올리면 다 판매할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방금 데이터로 보여드렸잖아요. 광고 써도 이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광고비 안 쓰고 올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송 나가는 겁니다. 근데 방송 나가는데 와 방송 나간다 좋다 방송 막 찍고 이렇게 하면 바보고요. 세팅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를 잡으시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내가 잡아가지고 방송을 찍을 건지, 그리고 그 방송의 중심은 그 키워드가 계속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검색을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방송 찍으려고 방송 찍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준비해서 방송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판매랑 연결되죠. 내가 방송 솔직히 출연료 안 주잖아요. 요즘 출연료 준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내가 광고하려고 결국 하는 건데, 광고하려고 하는 거면은 그만큼 준비랑 세팅은 당연히 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 너무 길어졌는데, 네, 이거는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핫한 겁니다.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유튜브인데요. 진짜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판매 채널을 키워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야 되나? 근데 저는 물건을 띄어다 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농사 지은 거를 여기에 올려가지고 팔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이 채널을 키우는 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통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촬영하신다는 분이 이제 우연히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오게 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 영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이제 유튜브를 저는 결국에는 선택을 하게 됐죠. 이제 이거는 각 농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라이브는 제가 고민했던 게 그런 로직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요즘 그 보통 이제 법인을 하시면은 이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나 마을로 사업이나 아니면 뭐 크리머스 마케터 이런 사업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년짜리 인력을 지원 받으면은 예를 들어 2명 뽑는 거예요. 야, 너는 하루에 2번씩 라이브 방송해. 무조건. 물건 내가 섭외해다 줄게. 하루에 2번씩 라이브 방송해. 그러면은 그 채널에 1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직원 뽑아가지고 2년 했어요. 그러면 그 채널이 과연 그대로 있을까요? 이 채널은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친구들 인건비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건비를 90%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그럼 나는 10%의 인건비를 내고 이 채널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 원래 그 제도가 이 친구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뽑게 되는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나는 농부인데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선택을 했던 게,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매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같이 판매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여기 나온 내용에서 썼지만, 저희는 그 고구마 심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퍼져 있는 업체를 한 3군데 정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고구마 심고 이제 서울에 있고 그 판교에 있는 업체 하나, 남양주에 있는 업체 하나 이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가서 내가 이제 인터넷 어떻게 이제 뭐 전화 통화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겠지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우리 농업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특히 우린 유기농이라 틀리거든요. 그냥 일반 하시는 분이랑 틀려요. 생각도 틀리고 마인드도 틀리고. 그런 마인드를 그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다, 왜냐면은 맨날 물건 띄어다가 파는데 지쳤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뭔가 정말 본인들이 더 고치대세요. 이렇게 좋은 농산물이에요. 정말 뭔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 마음 자세가 틀려지면 나오는 글, 그 다음에 CS 상담할 때 나오는 말, 이 하나하나가 다 틀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매자분들을 이제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러 가요. 지금 어제로 이제 고구마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지금 한 3군데 정도 지금 업체를 방문을 하려고 이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남양주가 됐건, 제가 무안 사는데 남양주 한 5시간 걸리거든요. 뭐 어때요? 내 물건 판매해 주는 곳인데 갈 수 있잖아요. 가서 그분들이랑 이야기해주고 내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이 판매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약 20개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게 2020년 4월이거든요. 2020년 4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20개의 업체 정도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시장에. 이렇게 하는 업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 판매자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농가분들이 하셨으면은 굉장히 참 저는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튜브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친환경 같은 경우는 가장 좋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냥 진짜로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농사 지어 농사 현장 보여주는 게 가장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농사 기록이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시기 이제 지금 저희가 현재 올라가 있던 거는 저희가 해수농법 한다 그랬는데 해수농법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김매기 하는 모습 그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확한 영상, 수확 영상을 하는데 이제 여름에 수확을 하니까 엄청 덥거든요. 그때 막 이제 땀 막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수확하고 이제 작업해서 판매하는데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지 나레이션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영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 농업 유튜브가 10,000뷰 찍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랬는데 저희는 9월 1일에 그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제가 어제 그제 정도 봤는데 한 22,000뷰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고구마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딱 링크를 달아놨죠. 그러면 링크 보시고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데 이제 유튜브는 저는 당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요. 국가 지원 사업에서도 지금 요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사업 받으려고 준비했던 거를 보면은 5분에서 10분짜리 콘텐츠인데 한 편당 약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국가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촬영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솔직히 관심 많거든요.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가셔가지고 요구하세요. 아, 나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좀 이런 예산 좀 책정해줘라, 만들어줘라라고 요구하시면은 거의 아마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트렌드하고도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반드시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셔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거에 대한 그런 로직도 일단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니까 자신에게 가장 맞는 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 순서대로 쭉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채널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본인에게 가장 맞는 걸, 왜냐면은 여기 구성이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린 대로 이렇게 너무 틀리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 중간에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기를 잡으신 분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대해서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말씀을 쭉 나열해서 가장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잘 찾아가지고 그렇게 판매도 다 잘하시는 그런 업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령화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령화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이건 더 무조건 인구 구조적으로 무조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생은 갈수록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대학교는 갈수록 어렵겠죠.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본 자료로는 27만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게 약 15년 전에는 한 47만 정도 신생아였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대학생이 될 시기가 이제 곧 내년, 내후년 정도인데 20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교육하는 교육 사업이나 이런 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죠. 그런 기본적인 흐름도, 왜냐하면 우리도 먹거리를 팔아야 되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령화에 대한 거 반드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이 뭐 연관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뭐냐면은 군 단위, 면 단위 의 농가들보다 동으로 끝나는 지역의 농가가 늘었어요. 면적은 당연히 적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농가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 웃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증가폭이 또 생각보다 큽니다, 그게. 웃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왜 경기도랑 서울에서 농가가 늘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도시농업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서 쉽게 나오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상추 쉽잖아요. 상추 같은 거, 뭐 오이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내 텃밭에서 내가 만들어갖고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반드시 더 많아질 거고 도시농업에 대한 거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농업에 대한 변화가 이런 건데요. 그러면은 유기농 하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 텃밭에서 나온 거는 다 유기농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뭐 인증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텃밭에서 내가 키운 거는 이건 유기농보다 더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유기농 농부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은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고민도 해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 아무튼 2020년 그 농업 인구 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저는 좀 크게 봤던 게 고령화랑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거고 근데 도시농업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그러면 과연 이 도시농업의 성장이 진짜 농업인인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농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첫 번째는 인력난이 너무 심합니다. 진짜 인건비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구마를 캘 때 보통 한 9만 원 정도 줬던 것 같거든요. 하루에 일당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이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처음에 고구마 캘 때 8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솔직히 일이 없거든요. 고추 따는 거 말고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9만 원, 8만 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올해 그러니까 무안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1, 2만 원은 더 높아요. 밭농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특징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일반화된 건 아니고 무안 지역에서 이야기인데 근데 올해 저희가 시작할 때 12만 원 정도 시작을 했고요. 계속 12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안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양파거든요. 양파가 터지면은 인건비가 저희 예상으로는 막 15만 원, 16만 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에 수확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양파 터지기 전에 반드시 끝내자. 양파가 다음 주부터 터져요. 그래서 거기 일정에 맞춰가지고 다행히 잘 저희는 이제 완료를 했는데 근데 코로나가 자꾸 장기화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돼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농산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다고 물가 잡는다고 또 수입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저희 농민 입장에서는 너무 참 서글픕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한 것과 어떻게 보면 연계될 수도 있는데 농산물 가격 하락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이거는 항상 모든 농부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어려움 팔로 확보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특히 이번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은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농부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디지털화를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농부들은 굉장히 타격이 아마 컸을 겁니다. 이제 특히 무안 같은 경우는 양파가 제일 중요한데요. 양파 가격이 3년간 정말 안 좋았거든요, 계속. 그러면은 생산비도 안 나오는 농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근데 참 그게 어려운 점이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습득의 어려움 이거는 아까 제가 뭐 예를 한번 들었는데 가입하시는데 1시간이 걸리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디지털화된 그런 자료들을 보고 내용을 산출하고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기후변화가 굉장히 역할이 컸어요. 제가 5월 10일 날 지금까지 고구마를 7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5월 10일 날 패딩 입고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열매가 달린 걸 보니까 5개 달려야 될 게 2개가 달린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수확량이 엄청난 감소가 생기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럼 이런 세상의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이런 그런 세상의 변화들이 많이 있고 기후 변화는 계속 더 심해져 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야 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가장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협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을 해가지고 농업을 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2020년 4월 달에 이제 저희가 농바름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현재 저희 농바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남 무안에서 약 11만 평 정도 유기농 그다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 6개 정도 농장이 그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은 지금 이제 여기 17명인데 어제 숫자를 제대로 세보니까 한 1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30대가 거의 절반 정도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귀농을 하셔가지고 특히 고구마 농사는 가장 어려운 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일단 땅을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일단 고구마가 가장 고구마 농사의 최악이 뭐냐면은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홍수출하식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10월 달, 11월 달까지 이제 왜냐면 저장을 못하고 겨울 되면 썩으니까 물량을 싸도 막 다 빼세요. 그때 같이 빼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장고가 없는 그런 농가들인데 신규로 당연히 이제 들어오신 농가들은 당연히 그런 게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 이제 한 2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월급을 2년 정도 드려요. 생활을 할 수 있는. 물론 뭐 많이 만족스럽게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한 저희가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월급을 개인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생활을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일을 해주시는 거죠. 같이 농장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그치 이제 200만 원 줄 것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뭐 청년 창업농이나 그다음에 멘토멘티 사업이나 이런 사업 연계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비용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새로 조합한 조합하신 조합원들 중에 2분이 조건이 되셔가지고 청년 창업농을 신청하셨는데 2분 모두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3년 동안 약 뭐 한 달에 뭐 1년 차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월급 받으면서 같이 그거를 하시니까 농업을 처음에 적응해 가시는데 굉장히 많이 좀 더 마음의 부담감도 없으시고 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지를 저희가 같이 최적의 고구마 농사를 지기 땅 조건이 있거든요. 같이 그거를 봐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고구마 농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매뉴얼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한테 매뉴얼을 저희가 공개를 해요. 그래서 같이 농사를 지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농사를 딱 지어가지고 수확물이 나오면 저희가 수매를 또 해줘요. 판매까지. 그러면 이제 저희 농바름에서 마련했던 그 채널들 통해서 이분들의 물건이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심는 것부터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이제 토탈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인큐베이팅으로 2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 한 2년 정도 되면은 금방 성장 정말 좀 빨리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잘 적응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같이 귀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하는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그런 농업의 어려움들을 나 혼자는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이 조합을 이뤄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양성을 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 농바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 조직에 있어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일단 리더에게 희생을 굉장히 저는 강요를 많이 합니다. 리더가 희생을 해야 돼요. 리더가 내가 먹을 거 다 먹으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절대 조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좀 나한테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리더가 좀 양보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매형이 리더인데 제가 맨날 손해 보라고 그 매형 자체도 좀 자기가 손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합으로 내가 가입했는데 대표가 대표 것만 챙긴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누가 그 조합에 같이 해요. 자기 거 좀 양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저희 그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씨 양보만 하려면은 내가 왜 이 조직의 리더를 하고 이 조직을 왜 내가 만들었고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는데 저희 예를 보니까 이 농가가 성장을 하잖아요. 이 농장이 이 농가 새롭게 인큐베이팅해서 시작한 농가가 성장을 하면은 오히려 조직에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또 개인적으로 판매처를 막 또 알아봐요. 그리고 판매처가 생기면은 또 이거를 이제 본인 물량으로 다 안 되면은 또 이제 농바름에 같이 이거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30대 많다 그랬는데 저희 조합원 구성 중에 유학 다녀오신 분 2분이 있으세요. 미국에 한 7년 정도 계셨던 분, 호주에 한 3년 정도 계셨던 분 그런 분들이 있고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했던 분부터
그 다음에 뭐 간호사도 있고요. 치위생사도 있고요. 네이버에서 심지어 근무하셨던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쪽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일 많이 하신 분도 있고요. 뭐 사회복지를 하셨던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 채널에서 오다 보니까 그 다양성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시너지나 헬스 트레이너 하셨던 분도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오다 보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조직에 모여 있는 게 군 입장에서도 지원 사업을 줘야 되는 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한테 주면은 문제가 되지만 여기에 주면은 여러 명의 혜택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한 20명 된 사람의 혜택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 입장에서도 부담이 훨씬 덜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도 이제 그 약 500만 원 정도 교육 사업을 저희 법인에서 따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 사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저희가 올해 교육을 4번 진행을 총 했어요. 근데 저희 돈 진짜 하나도 안 들이고 다 지원 사업 받은 걸로 4번 정도 진행을 했고 간담회랑 그다음에 이제 MOU 체결식 그다음에 이제 저희 조합에 농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적으로 판매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우리는 같이 조합원으로 받아가지고 같이 서로 더 나은 판매를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간담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세미나라고 그냥 명명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의 흐름을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세미나 주제는 뭐였냐면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판매가 어떻게, 농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예상되는 부분들 자료 같은 거 좀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 구조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뭐 말한 대로 4차 산업이라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면 이런 변화되는 시기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건가? 뭐 농부들이 뭐 그런 것까지 공부해? 근데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미리 우리가 자료 준비해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정말 하는 건 뭐냐면은 저희는 직원이 아니에요. 조합원은 절대 직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 한 명 한 명의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 사장님의 역량이 커지고 강해지면은 이 사장님이 왜냐면은 역량이 커지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외부로 그 역량이 커졌다는 게. 근데 그게 조직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를 저희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익 구조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게 이제 각 조합원마다 밭이 다 틀리게 있어요. 근데 이 자기 밭에서 나온 거는 자기 거예요. 자기가 수익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왜냐면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건데 우리가 같이 판매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나가거나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그런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도 이런 조합이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서 풀어나가는 거고 내 사업체는 내가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판매 그런 교육도 계속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했던 것 중에 2번이 판매하시는 전문가 실제 모셔와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 실제로 모셔와가지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분은 온라인 쪽에 강점이 있는 분이었고 한 분은 오프라인 쪽에 강점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특징 있는 분 모셔와가지고 저희 조합원들한테 시장 현재 이런다. 내가 바라보는 건 이렇다. 교육해 주시라 해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은 저희 조합의 역량이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요구하는 거 별로 없고 나한테 많이 주는 조합이면 솔직히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많은 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속 변화되어가는 사회 환경과 그 다음에 변화되어가는 산업 구조와 또 더 많이 변화되어가는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이런 뭐 아젠다들 속에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혼자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나 혼자 이걸 대체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단체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처음에 내 돈이 좀 들어가요. 당연히 밥도 사줘야 되고 끌어와서 뭐 그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서비스도 해주고 어디서 한번 좀 데려가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물론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이 소비되는 것보다 1년,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의 역량이 강화돼가지고 우리 조직에 주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 구조를 명확히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하라고요? 아유, 월급으로는 500만 원 줘도 1000만 원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은 저도 월급쟁이를 한 4, 5년 정도 했거든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아씨 난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 다 할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요. 월급 한 1,500만 원 받는데요. 아씨, 근데 환자 몇 명 보지도 않아요. 환자 몇 명 보지도 않는데 아 월급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월급쟁이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네 거야라고 명확하게 딱 주는 게 이런 구조에서 굉장히 더 많은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나 혼자 이걸 헤쳐나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동해가지고 그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명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강의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명언 하나 보여드리면서 끝내고 싶은데요. 이게 솔직히 저도 제가 지금 나와서 여기 강의도 하고 있지만 판매 채널 개척하고 그런 거 제가 농사 지으면서 하라면 전 절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할 동안 저희 조합원들이 제 빈자리를 메꿔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농바름에 대해서 제가 농바름 이야기 정말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바름 홍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 이야기 들으신 분 중에 농바름 잊어먹을 10분 있겠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빈 자리를 누군가가 메꿔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동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협동하면서도 별걸 정말 많이 당해요. 특히 저희는 부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하고 일 안 나와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그런 것들은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 나가면은 그런 위기들이 와도 훨씬 더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특히 일단은 한 번 더 짚어보면 첫 번째 이제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이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친환경 인증은 전 제일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입니다. 유기인증 받은 것만 쓰세요. 그리고 새로운 거 할 때 그냥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물어보고 하세요. 그리고 제일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자면 내가 노력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는 나중에 변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노력했던 거. 예를 들어 완충지대 같은 거 두는 거. 평소에 좀 그런 거 조금씩 해주시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에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는 이게 각자의 위치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6가지 채널들 보시면서 나에게 좀 맞는 거 이제 그런 거 선택하셔가지고 잘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뭉쳐야 됩니다. 개미들은 뭉쳐야 됩니다. 대기업이 슬슬 농업으로 들어오려는 생각도 계속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벤더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벤더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외부 오프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저희 이제 조합원진이 이제 주신 정보인데요. 벤더 회사를 많이 줄여가고 있어요. 이제 물론 디지털화되면서 다이렉트로 많이 연결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벤더들의 폐해가 너무 그동안 컸거든요. 그러면은 그 벤더들이 그동안 작은 농가들 거 모아가지고 물량 쫙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해준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데가 만약에 사라지면은 그 역할을 누가 하게 될까요? 고민해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자 법인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 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거는 나 혼자 못해요. 그거는 협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동료들 손 잡고, 물론 다 흠이 있어요. 사람 다 흠이 있습니다. 나도 흠이 있어요. 흠이 있지만 서로 그런 부분 메꿔주면서 이렇게 잘 협력해서 가시면은 좀 더 좋은 농업, 그리고 좀 더 행복한 농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바름의 정창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